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전성기 자산은 지금 가치로 무려 400조 원이 넘거든요. 바로 석유 황제 존 디 록펠러예요. 그런데 이 지독한 부자가 자녀들에게는 돈 대신 38통의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문을 100년 넘게 세계 최고 부자로 유지시킨 그 비밀 매뉴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록펠러가 자녀들에게만 몰래 전수했던 부의 3원칙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거예요. 특히 인생의 황금기이자 위기인 40대 직장인들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부를 대하는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의 정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록펠러의 비밀스러운 편지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이 부자는 타고난 운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곤 해요. 하지만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의 시작은 거창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손때 묻은 작은 장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록펠러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했던 그 장부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록펠러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부의 비밀,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박 주식을 찾는 것?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 록펠러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과정을 거대한 성벽을 쌓는 것에 비유하곤 했어요.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화려한 장식보다 기초가 되는 벽돌 하나하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록펠러에게 그 벽돌의 설계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장부 A라고 불리는 작은 회계장부였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이 많아야 장부를 쓰는 거지. 나처럼 월급 뻔한 사람이 적어봐야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록펠러는 오히려 돈이 없을 때일수록 장부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그는 16살 때 처음 취직해서 하루에 고작 50센트를 벌던 시절부터 이 장부 A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산 게 비싼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겨우 10센트짜리 작은 수첩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는 그 수첩에 자신이 번 돈 1센트, 쓴 돈 1센트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 교회에 낸 헌금, 심지어 길 가다가 잃어버린 동전까지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록펠러가 아주 큰 사업가가 된 후에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가 단 2센트의 오차가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비서들은 "회장님, 그깟 2센트 그냥 넘어가시죠" 라고 말했지만 록펠러는 그 2센트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낼 때까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을 새워 장부를 뒤진 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을 찾아냈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짠돌이라고 비웃었지만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센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200만 달러도 통제하지 못한다. 이 말, 우리 40대 직장인들에게 정말 뼈아픈 조언이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잘하게 새 나가는 돈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록펠러식 장부 A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지출을 생존과 욕망으로 나누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지금 내 몸을 움직이기 위한 연료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분을 내기 위한 사치인지 기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그날의 숫자를 마주하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디에 감정을 쏟고 있는지, 내 부의 성벽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숫자가 다 말해줄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가계부 앱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굳이 귀찮게 적어야 하나요? 라고요. 하지만 록펠러가 강조한 건 자동화가 아니라 인지입니다. 손으로 직접 적거나 눈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내 노동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는 과정, 그게 바로 부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이거든요. 록펠러가 이토록 숫자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체를 길들이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노동에 대한 태도였는데요.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노동은 축복이다 라고 가르친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록펠러만의 잔인할 정도로 치밀한 자본가적 마인드를 다음 파트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속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원칙을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바로 노동은 축복이다 라는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일 안 하고 놀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야? 혹은 세계 최고의 부자 아버지를 뒀는데 왜 굳이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록펠러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동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화려한 생활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록펠러 가문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공짜로 용돈을 주는 법이 절대 없었거든요. 그는 집안에 아주 정교한 노동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당에 잡초를 뽑으면 얼마, 신발을 닦으면 얼마, 심지어 파리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2센트씩 주는 식이었죠. 실제로 록펠러의 아들인 주니어 록펠러의 일화를 보면 정말 지독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 용돈을 좀 더 달라고 부탁하자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집 정원의 돌멩이를 다 골라낸다면 그 가치만큼의 보상을 해주마. 결국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온종일 돌을 골라냈고 아버지가 건넨 단 몇 센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록펠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들이 돈의 가치가 곧 자신의 땀방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길 원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 40대 직장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하며 일해야 하나 라고 한탄하곤 하죠. 하지만 록펠러는 노동을 멈추는 순간 부의 흐름도 멈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은 그 자체로 가장 기초적인 자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100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투자로 번 1억 원을 지킬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록펠러식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3단계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한 돈을 없애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는 정기적인 용돈 대신 집안일을 돕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노동의 시간을 자산의 시간으로 치환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1시간 일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기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노동이 미래에 어떤 자산이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세 번째는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겁니다. 록펠러가 파리 한 마리를 잡고 2센트를 적었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 내가 해낸 작은 노동의 결과물을 장부에 남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하면 오히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요. 하지만 록펠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가 가장 불행한 아이이고 노동의 기쁨을 모르는 어른이 가장 가난한 어른이다 라고 말이죠. 록펠러가 노동을 통해 부의 기초를 닦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억만장자였던 그가 자녀들의 용돈을 깎으면서까지 가르쳤던 지독한 절약의 기술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록펠러의 두 번째 원칙, 검소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두 번째 원칙, 바로 검소함은 부의 방어막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이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돈을 물쓰듯 썼을 거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록펠러는 그 누구보다 지독한 짠돌이였어요. 그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절약에 대한 집착이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였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 절약이라고 하면 그저 안 쓰고 아끼는 궁상맞은 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록펠러가 말한 검소함의 본질은 효율의 극대화였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행위를 적군에게 내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성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성문이 허술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돈을 막지 못하면 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록펠러의 지독한 검소함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자녀들이 자라는 내내 아주 엄격하게 용돈을 관리했는데요. 아이들이 용돈 기입장을 월센트라도 틀리게 적어오면 다음날 용돈을 가차없이 깎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큰 사업을 할 때도 록펠러는 그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시장 금리보다 더 정확하게 이자를 받아냈어요. 남들이 보기엔 비정할 정도로 보였겠지만 록펠러는 자녀들이 복리의 무서움과 돈의 무게를 뼛속까지 느끼길 바랐던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40대 직장인들은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커피값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는 3단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정 지출의 제로 베이스 검토입니다. 록펠러는 사업을 할 때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0.1%라도 줄이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우리도 구독 서비스나 보험료처럼 당연하게 나가는 돈이 정말 내 부의 성벽을 지키는 데 필요한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비용의 차단이에요. 록펠러는 기분이 좋다고 돈을 더 쓰거나 화가 난다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지출을 결정할 때 지금 내 감정이 섞여 있는지 10초만 멈춰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절약한 돈의 재투자입니다. 록펠러는 아낀 돈을 단순히 금괴 넣어두지 않았어요. 그 돈이 다시 새끼를 칠 수 있는 곳에 투자했죠. 절약은 투자를 위한 총알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회장님, 그렇게 아끼기만 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부자가 되면 누리고 살아야죠. 라고요. 록펠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부의 방어막을 허무는 것은 추운 겨울날 땔감이 없어서 자기 집 기둥을 뽑아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돈을 쓰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노동으로 돈을 벌고 검소함으로 그 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짠돌이에게는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1센트를 아끼기 위해 밤을 새우던 사람이 어떻게 수조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모순 속에 록펠러 가문이 100년 넘게 무너지지 않은 진짜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의 선순환을 완성하는 록펠러의 세 번째 원칙, 그 경이로운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록펠러 부의 철학의 종착역이자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원칙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백힐문 부의 순환이다라는 원칙이에요.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속 돈의 3원칙 중에서도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센트를 아끼려고 밤을 새우던 지독한 짠돌이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돈을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시선에 있습니다. 록펠러는 돈을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 혈액처럼 생각했어요. 몸속의 피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병이 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부 역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어린 시절 첫 월급 50센트를 받았을 때부터 10%를 떼어 교회와 이웃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 위해 기부라는 훈련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기부의 비즈니스적 가치입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베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킬미야말로 가장 고도의 자산 관리 전략이라고 가르쳤죠. 록펠러 재단을 통해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연구를 지원하면서 그는 개인의 재산을 사회적 자산으로 치환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평판과 네트워크는 다시 록펠러 가문의 사업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록펠러 가문이 200년 넘게 그 부의 비밀을 지키며 유지될 수 있었던 진짜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기부할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이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어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돈을 가졌을 때 반드시 그 돈의 노예가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용돈의 10%는 무조건 남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장부를 만들게 했습니다. 부의 그릇을 키우는 법은 더 많은 돈을 담는 게 아니라 담긴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흘려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가르친 거예요. 이제 우리 40대 직장인들이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록펠러의 관점에서 보면 백힐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지금 당장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내가 번 소득의 아주 일부를 정기적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고 동시에 더 큰 부를 불러오는 자석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속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지독한 부자의 철학을 오늘 당장 내 통장과 내 아이의 습관에 어떻게 심어 넣을 것인가 하는 실전 문제입니다. 록펠러가 강조했던 부의 그릇을 키우는 구체적인 루틴과 40대를 위한 위기 탈출법, 마지막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방대한 록펠러의 철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꽂아 넣을 것인가 하는 실전 가이드 시간입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 40대 직장인들에게 록펠러의 유산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만의 현대판 장부 A를 만드는 거예요. 록펠러가 수첩에 일일이 적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밤 딱 5분만 우리 자산의 숫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계부 앱이 참 잘 나와 있죠. 하지만 앱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쓴 돈이 내 미래부의 성벽을 쌓는 벽돌이었는지 아니면 성벽을 갉아먹는 존벌레였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40대에 흔히 겪는 경제적 무력감을 이겨내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40대라면 이제 직장 생활이 지겹고 힘들기만 할 때가 많죠. 하지만 록펠러의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은 단순히 월급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굽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는 일을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로서 시장을 배우고 시스템을 익히는 훈련소라고 생각해보세요.
록펠러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며 경제를 배웠듯이 여러분의 업무 속에서 단 1%의 효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교육을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록펠러 가문이 200년 넘게 부를 유지한 비결은 상속세 절세 비법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돈의 무서움과 가치를 가르친 이 38통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그냥 용돈을 주는 대신 집안일을 돕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부모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란 아이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강력한 부의 본능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사실 40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하는 힘입니다. 록펠러도 처음부터 대단한 전략가였던 게 아니라 매일의 루틴을 지독하게 지켜낸 실행가였거든요. 위기 속에서도 부의 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부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록펠러의 편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마지막 엔딩 파트에서 록펠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답과 함께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한꺼번에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일구었던 남자 존 디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남긴 비밀스러운 유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40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보다 그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건 결국 돈을 다스리는 인간의 의지와 철학이었어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1센트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장부 기록으로 부의 기초를 닦으세요. 둘째, 노동을 고통이 아닌 부의 그릇을 키우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백힐을 통해 부의 선순환을 완성하고 돈의 주인으로 거듭나세요. 40대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록펠러의 조언처럼 내 자산의 숫자를 정확히 마주하고 작은 지출부터 통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거예요. 오늘 당장 잠들기 전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쓴 돈 중 단 하나라도 생존이 아닌 불필요한 욕망에 쓰인 건 없는지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부의 물줄기를 만들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강력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이 두 천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수첩에 적었던 단 하나의 성공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 거인이 공통으로 꼽은 그 마법 같은 단어의 정체를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 냄새 가득한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 냄새 나는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